근데 이제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의구심을 가지실 만한 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 결국은 뭐 일종의,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가면서 이 영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을 것인지 정말 눈치채기 힘들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의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극장에 가지 않고 여러분들 댁에서 보실 수 있도록 선정한 영화는 바로 The Right House입니다. The Right House. 이 영화 굉장히 소문이 자자했죠. 자자했죠. 근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님 얼굴을 보니까 극장에 가지 말고 스트리밍 영화 보자고 해서 들어준 건 좋은데 왜 이걸 골랐느냐라는 표정이 지금 얼굴에 지금 가득한데. 얘 때문에. 아주 불만스럽고 꽉 담은 입술. 우리 닥두님 때문에. 예. 이거 말고도 많은데 고를 영화가. 아니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올 초에 2019년 공포영화 탑10 할 때도 해외 리스트에 거의 다 이 영화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 그 A24가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아트하우스 영화일 것이다. 공포영화지만 거기에 감독은 The Witch라는 영화로. 닥터님 또 이 애정 리스트에 있는 영화잖아요. 네. 엄청난 팬덤을 불러왔던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차기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흑백 영화이고 등장인물은 거의 2명에 불과하고 예고편만 봐도 이 영화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저희가 극장에서 보려고 개봉을 아마 준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이거는 꼭 체험해야겠다 해서 정말 고이 간직해뒀던 영화인데 안타깝게도 그냥 2차 판권 시장으로 바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수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수입사도 이제 원가를 좀 뽑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독 우리나라만 극장에서 그게 높은데 극장에서 원가를 회복해야 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근데 극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70%를 맞췄으면 부가판권에서 30%를 맞춰야 되는데 부가판권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자, 이 영화 예를 들어 3월에 걸 테니까 아니면 뭐 1월에 걸 테니까 3월부터는 서비스하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부가판권을 미리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영화도 사고 살림도 꾸리는데 아마 예측기로는 올 초에 개봉하기라고 이제 이 부가판권 계약을 3월부터는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계약을 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봉을 못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되니까는 부가판권 쪽에서는 우리 그 서비스 할 거야. 개봉을 아직 안 했는데. 처음 어느 정도 양해는 해주죠. 좀 기다려줄게. 근데 밀리고 그래갖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 개봉할 수 있겠어요. 그래 부가판권을 돌립시다. 스트리밍 합시다. 거기서 나오는 그 뭐랄까 매출로라도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추정입니다만. 예, 그래서 실제 이 영화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촬영상 후보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유료 다운로드가 풀렸으면 뭐 스트리밍까지 풀리진 않았어도 IPTV에는 풀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고 결정하셔서 보시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족이랑 보는 영화는 아닙니다. 예. 아이랑 보는 영화는 아니라고 정정하는 게 맞겠군요. 예, The Right House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The Witch에 이은 차기작이고요. 수상 후보에 오른 영화제들만 따져도 아카데미 촬영상,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나무주연상,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 나무조연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촬영상 등등 수많은 후보에 올랐고 이 중에서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나무조연상, 촬영상 등등 대중적 영화상보다는 좀 인디 영화 혹은 장르 영화제에서 정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선수들이 알아주는 영화제.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영화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아마 우리나라 관객들이 물론 뭐 영화를 보고 나서 만족도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영화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특공대 관객들, 아트 영화라든가 이런 저 화제가 되는 인디 영화들 한번 찾아본 관객들이 그래도
10,000명 정도. 조금 잘 되면 한 3만 명까지는 그런 아주 먼저 움직이는 관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봉했다면 그 관객들이 뭐 봤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죠. 예, 그리고 뭐 장르로 따지자면 공포 영화 중에서도 이 정도면 심리 공포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심령이 아니고 심리. 사실 이 영화에서 뭐 우리가 딱히 정말 장르의 뭐 그 진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이 꽤 많으나 그것들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는 한번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초기 표현주의 양식의 영화를 21세기에 다시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약간 물어나온 느낌도 좀 나죠, 닥터님. 그런 식의 촬영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특히 절벽 위의 장면들. 그러니까. 그 극도로 과장된 앵글이라든가. 예, 영화 내용은요. 한 등대에 2명의 남자가 고립이 됩니다. 사실은 4주간 이 등대를 지키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약속됐던 4주가 지나도 배는 오지 않고 아주 이 등대를 둘러싼 험난한 지형, 폭풍우 때문에 배는 오지 않고 이 두 남자는 이 등대에서 4주간 때로는 서로를 의지하고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면서 이 4주간을 보낸다는 것이 그냥 스토리입니다. 요거를 코미디 버전으로 만든 영화가 한 100년쯤 전에 나왔죠.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바로 골드러시. 채플린과 동료가 금을 캐러 갔다가 오두막에 갇혀가지고 맞습니다. 탈출도 예. 못한 상황에서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바로 이 더 라이트하우스의 상황과 똑같은 거 되겠습니다. 설정만 다를 뿐이지. 그 영화의 스토리가요. 실제 요약이 안 될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이 영화는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줄거리 요약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 사건이 별로 없어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 1801년에 이것처럼 등대에서 두 사람이 있다가 다투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면 자기가 이제 사고로 죽은 건데 죽인 건 아니고 근데 자기가 뒤집어 쓸까봐 그래서 일단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두고 계속 이제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시체는 썩어 있고 이 살아있는 사람도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요때 이후로 로스터를 3교대로 바꿨다 그래요. 이때까지 2명 있었던 게 문제가 되니까 3교대로 바꿨다가 1980년대 들어서 등대가 자동화되면서 이제 이게 없어졌다. 등대지기가. 예. 제가 저 등대가 있는 위치를 구글 지도에서 살펴봤거든요. 아, 노바스코시아. 이게 세인트 조지 해협 사이에 있는 곳인데 정말 작은 섬이고 심지어 이름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등대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배들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등대 같은 역할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잖아요. 빛을 밝혀주고 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렇죠. 공포영화 속의 등대는 또 조금 다른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등대는 별과 마찬가지로 지향점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런데 공포 영화에서는 지향점이 아니라 다음 세계, 이 세계가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를 가리키면서 거기서 뭔가 음산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건너오게 되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것 이전에 저는 등대하면 일단은 공포영화 속에서는 주로 고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고립. 왜냐하면 내륙에 있는 등대도 있지만 대부분 섬, 아무도 살지 않는 섬. 사실은 그건 섬이라기보다는 등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공포영화 소재로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런 고립의 이미지를 아주 극단까지 끌어올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파원이 고립이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등대가 대양 한가운데 있지도 않지만 바로 항구 앞에 있으면 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항구에 다 왔는데 항구보다 좀 떨어진 곳에서 이쪽으로 와라. 이쪽 방향이 항구다라는 걸 지시하는 위치에 있으려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육작은 많이 고립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설정은 아주 뭐 지극히
공포 영화 속에서 아주 독특한 소재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삐플릭스를 통해서 비슷한 소재 영화를 저희가 소개하기도 했었죠. 감사. 등대 자체가 공포의 소재라든가 무대가 된 영화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얘기하신 콜드 스킨. 아, 콜드 저 스킨.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등대의 이미지라면 저희 어렸을 적에 환상 특급에서 아하. 아주 등대라는 아주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한 낯선 남자가 한 마을에 갔는데 등대가 이렇게 딱 빛을 밝히는 집에 사람은 죽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겪는 이야기. 그 아마 트와일라이트 존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최고의 에피소드로 손꼽으실 것 같습니다. 등대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왔던 영화 가운데 한 편은 존 카펜터 감독의 안개. 안개도 포크.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들하고는 좀 다르게 뭐 등대 자체가 공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장소가 주는 상징성이 더 클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등대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등대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고 그 등대 자체도 어디에 있는 등대냐라는 것도 영화 속에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가상의 지명이지만 실제 촬영은 노바스코시아라고 캐나다에서도 맨 동쪽. 캐나다로 치면 남쪽이지만 미국에서는 맨 북쪽. 열나 추운데. 그리고 대구어장, 뭐 랍스터 같은 거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님 그냥 라이트하우스가 아니고 더 라이트하우스라고 붙었잖아요. 예. 앞에 더 라이트하우스가 붙었다는 것은 그냥 라이트하우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가 붙으면 좀 특정 짓는 역할을 그치. 하겠죠. 바로 그 등대, 예. 그 곳에 있는 등대. 이게 이제 영화에서 그 정가사 더 붙고 안 붙고가 굉장히 크다며. 그렇죠.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더 라이트하우스라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그곳에 그 등대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등대 자체의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곳에 있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등대가 있는 장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공간 자체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이 폭풍에서 가져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네. 영화 초반에 윌리엄 데포가 주인공과 건배를 하기 위해서 읊조리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굴 속에서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템페스트에서 프로스페로가 동굴 속에 자신의 서재를 꾸리고 살고 있거든요. 이 프로스페로는 마법사죠. 영화 전체의 분위기가 어떤 마법적 힘의 분위기도 일정 정도 풍기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로 저희들만의 해석 위주로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영화 속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막상 보고 나면 이미지들은 많이 기억에 남는데 확실하죠. 근데 1시간 4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사람을 압박하는 이 심리적 압박감은 굉장히 뛰어난 게 영화가 4대3이면서 수직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고 영화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압박감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씬이 이제 두 인물이 숙소에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카메라가 쓱 다가가는데 둘세 어떤 기둥 같은 걸 딱 보여주잖아요. 그 숙소에 있는 기둥을 중앙에 놓고 양쪽에 배치하는 인물을 통해서 둘의 관계도 보여주지만 이 영화가 얼마나 수직성을 중요시할 것인가를 미리 이제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들어가죠. 스탠리 형한테 그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 영화는 그 요즘은 거의 사라진 포맷인 4대3 비율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예전 TV 브라운관 비율.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보시면 뭐 예전 프로그램들 다시 방송국에서 서비스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양쪽이 검은 바로 가득한 바로 그 4대3 정사각형에 조금 가까운 4대3 비율인데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이런 좀 넓은 화면, 와이드 화면하고 4대3하고는 물론 물리적인 작용도 다르지만 영화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럼요. 관객들의 감정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요게 이제 자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제가 봤던 어떤 자료에서는 1.33대 1이라고 나오고 정확한 비율은 1.33대 1인 것 같기도 어떤 해요. 측근데 IMDb인가 그러면 거기 1.16대 1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16대 1이라면 거의
정사각형이거든. 이게 4대3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4대3이나 16대9는 TV 화면을 얘기할 때는 거고 영화 화면은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5대1 화면을 TV에서는 16대9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16대9 와이드 TV에다 1.85대를 딱 걸면 위아래 바가 조금 생겨. 그러니까 1.85대이 더 길다는 얘기죠. 왜 감독이 이렇게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이 영화를 떠올립시다. 4월의 아들. 요것도 이만큼 좁거나 아니 이 정도 비슷했던 화면인데 한 3, 4년 됐죠. 4월의 아들이 나온 지가. 4월의 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옛날 느낌 주려고 2차 세계대전의 포로 수용소니까 인물과 이 인물의 행위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4월의 아들도 주인공의 클로즈업이 빈번하게 쓰이는데 어차피 사각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게 되면은 웬만큼 넓지 않고서는 주인공의 표정이 바라보는 곳까지 한꺼번에 화면에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화면을 이렇게 좁혀버린 말이죠. 어딘가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만 있을 뿐이지 그가 바라보는 것이 어딘지는 관객을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4월이 어딘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의 눈 앞에 펼쳐지는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각 정보가 어디를 향한지 관객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제1의 감정은 고립감이고 다친 느낌이고 폐쇄감이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주인공 이름이 사울이지. 어쨌든 간에 그 인물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왜 이렇게 좁은 화면을 택했느냐. 공간 자체도 노바스코시아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그 공간에다가 인물 간의 관계도 소통이 없는 즉 심정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닫힌 곳이다라는 걸 표현하기에는 좁은 화면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썼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제가 직접 본 그 느낌도 제가 이때까지 직사각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정사각형인 이 화면을 보니까 진짜 저도 좀 보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대에 사는 그 남자들의 이제 고립감을 표현을 하려면 뭐 어떻게 피부로 체험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렇게 정사각형 같이 보여주니까 확실하게 약간 좀 밀실공포? 좀 그런 느낌까지 확실히 받았고, 예.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는 느낌도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가지고 있는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4대3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4대3 비율은 화면 속에 투샷만 나와도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잘린다니까 투샷도. 예.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나몰픽, 규격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큰 여러 명의 등장 인물들을 화면 속에 배치하기도 하고 여러 풍광 같은 것들을 넓게 보여주긴 하지만 요 4대3 비율에는 정말 한 명, 두 명만 등장해도 보는 사람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시대 설정이라서 맞춘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옛날 분위기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옛날 영화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관계도 고려하고 미학적으로 아까 닥터님이 얘기했던 수익적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고려도 있고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돼서 촬영된 영화예요. 일단 화면 속에서 정보를 차단하면 관객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미쳐버리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그 스릴러 영화 기억 안 나네요. 그 타이틀이 그것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의도적으로 영화를 보면요 컷마다 혹은 시퀀스마다 화면 비율이 달라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얘기하는 겁니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그렇네요. 근데 그 영화 말고요. 그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나네요. 컷머식인데. 그래서 늙어가지고 인간들 이 화면 비율이라는 게 그 영화는 심지어 클로즈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피사체는 가만히 서 있는데 화면 비율이 바뀌어요. 맞아. 아이리스 조리개 조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면 비율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감독의 의도가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사해주는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뭐 시네마 스코프니 뭐 아나몰팩이니 와이드 화면을 얘기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TV 화면과 경쟁하기 위해서 큰 화면을 만들었다라는 거 뭐 틀린 얘기 아닌데요. 그 와이드 스크린이 왜 미국에서 개발됐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뭐냐면은 이 널찍한 대지 이거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거든.
쫙 펼쳐가지고 저 지평선이 끝없이 나오는 그런 황량함, 광활함. 물론 유럽에도 뭐 자연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미국이니까 가능한 그림을 미국이니까 가능한 촬영술로 담아냈다고 보면은 더 적합할 거예요. 아라비아 로렌스 오프닝을 떠올려도 되죠. 그렇지. 그거를 이제 그 사막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고 간 게 바로 그 작품이고. 예, 하여튼 이 영화는 그런 4대3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내내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이건 또 비단 이런 화면의 비율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감독이 이 영화는 관객들이 사실은 어떤 영화의 텍스트를 따라서 가기보다는 스토리를 따라서 가기보다는 영화 전반적으로 주는 정서죠, 정서. 그 느낌, 중압감을 느끼라고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영화는 거의 러닝타임 전반에 걸쳐 그냥 두 사람의 때로는 싸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애정이기도 하고 때로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쟤네들이 저랬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위기로 가는 거지, 예.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 존경하지 않는 윌리엄 데포 형님. 연기에 대해서는 저 나중에 따로 얘기할 시간 있겠습니다. 나 데포 형님 너무 좋아. 이 형님이 카메라 향해서 얼굴을 쭉 들이미는 클로즈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85대1이나 2.35대1 같이 넓은 화면은 아무리 형이 얼굴을 카메라에 바짝 가까이 대셔도 양옆에가 비잖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형님 얼굴을 아무리 저한테 들이미셔도 고개 좌우로 돌리면 저 공간이 있습니다. 형님 얼굴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좁은 화면이니까 얼굴 들이대면은 위아래 옆에가 다 막혀. 윌리엄 데포 형님의 이 살벌한 얼굴이 이빨도 막 빠져 있잖아. 이게 그냥 마치 무슨 그 보자기로 내 얼굴을 뒤집어 씌우듯이 얼굴 갖다가 막 내 코앞에 문대신단 말이지. 이때 위압감은 대단하죠. 솔직히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무슨 뭐 영화의 의미가 뭐니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저는 윌리엄 데포 얼굴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나 지금도 생각나. 카메라를 바라보는 신들이 꽤 많거든요. 배우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딱 겹치니까 저 새끼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뭐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죠. 윌리엄 데포가 옳은 말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편에 서야 될 것 같고. 영화 속에서 수직축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주인공의 추락을 의미하는 건데 영화를 보다 보면 얘는 벌써 타락한 인물이야. 벌목장에서 어떤 타락한 행동을 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추락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락을 할 것인가. 실제로 추락도 하지 아마? 그래서 영화 중반을 지나면 이제 하나의 진실이 밝혀지긴 합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여기에 오면서 무언가 윤리적으로 버리지 말아야 될 짓을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이고 그냥 순둥이 일꾼인 줄 알았던 놈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지금 분명히 로버트 패틴슨의 죄의식에 관련된 것들이 화면 속에서 전개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죄의식과 욕망이 번갈아 나오기 시작하죠. 그랬으면 욕망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영화 자체가 고딕 영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고딕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죄와 죄의식 그리고 자신의 파멸이죠. 그것의 근원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먼저 생기실 거고요. 두 번째는 결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화는 사실은 대충 스포일러를 이렇게 알고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화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의 평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과연 이 두 사람이 실존하는 두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실존했는가라는 의문도 있고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실존한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여기 도착했다가 영화 중반쯤에 윌리엄 데포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윌리엄 데포가 하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프로메테우스를 언급하는 대사. 그런데 이 영화는 프로메테우스와 불에 관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등대는 라이트를 켜서 빛을 내보내는 기계지
불을 내보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메테우스는 일종의 거짓된 프로메테우스고 윌리엄 데포가 영화 속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나는 이랬다. 전에 했던 얘기하고 안 맞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늙은 프로테우스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윌리엄 데포는 어느 순간 요정처럼 정령처럼 변했고 이건 죽었다는 거죠. 이 윌리엄 데포가 건 그런 어떤 저주나 마법에 먹힌 패티슨이 계속해서 자기 혼자 광적인 망상으로 향해 가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둘이 한 사람이라는 이제 그 의견. 그렇죠. 보니까 예. 거기선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이고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반성을 그러지 말라.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그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진짜 모호해요. 닥두님이 말씀하신 게요. 아마 동의 안 되실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동의 안 되실 거예요. 예. 동의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아주 뻔한 해석이긴 하지만 한 인간의 다른 사이드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해석이죠. 참 편한 해석이지. 예.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신 프로메테우스랑 프로테우스 예. 그 둘은 신화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건 없지 않나요? 그런 건 없죠. 예.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희망을 가져다 준 존재죠. 또 그런데 프로테우스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발악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감독의 전작을 보면 더 위치도 그렇고 이 더 라이트 하우스도 그렇고 자연이란 이 거대한 체계에 삼켜져 버리는 인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치도 마녀에게 같지만 사실은 마녀라기보단 자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이란 일종의 법이거든요. 음. 이 법을 위반한 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법에 먹혀버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감독은 환경론자였구나. 아 그리고 감독이 또 H.P.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영향도 받았다고 본인이 그랬는데 왜 아니겠어.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영화를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특정 장면이 제일 많이 좀 그런 영향이 그 일단 있나요? 두 종류가 좀 나오잖아요. 두 종류 생물이 좀 많이 나오거든. 아, 생물. 그 영화 속에는 뭐 뻔히 실존한다고는 보기 힘든 이제 인어가 등장하는데 그 인어가 상징하는 바는 그나마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인어가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버트 패틴슨이 그 인어와 어떤 성관계를 맺는 상상 내지는 자위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떠올리곤 하죠. 죄의식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욕망에 삼켜지는 것. 특히 이 성적인 욕망에 빠졌을 때 죄의식 따위는 저리 날아가 버리고 아니, 말이죠. 크리스님은 살면서 죄의식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겠네. 그러니까 인어랑 섹스하면 좋지 뭐 이러고 있잖아 표정이. 죄의식이 뭐죠? 근데 이 영화가 묘한 게 그 장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면 또 그 로버트 패틴슨과 윌리엄 데포가 또 갑자기 다정하게 서로를 그러니까. 껴안고 마치 동성애적 관계. 그러니까. 이 고립돼 있고 욕구를 풀 수는 없고 뭐 그래서 뭐 왕왕 군대 같은 데서도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묘한 어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거의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 장면이 등장하기 직전에 로버트 패티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어상을 깨트려 버리죠. 깨트린 뒤에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 공간에 로버트 패틴슨 한 명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자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 합리화가 일종의 망상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일 손쉬운 해석은 로버트 패틴슨이 이 등대에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을 벌이고 피신하다시피 해서 이 등대를 와요.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정면은 안 보여주지만 결국 저는 그 피해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것이 바로 윌리엄 데포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되게 손쉽게 읽자면 그 망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자신을 억압하는 혹은 자신을 계속 어떠한 길로 인도하려는 윌리엄 데포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망상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쉽게 해석하려면 그렇게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뻔한 스릴러로 풀었으면 엔딩에 이제 그렇게 되겠지. 혼자서 지랄하다 죽었구만. 예. 검시관이 가서. 근데 뭐 불행하게도 이 영화는 경찰이나 검시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우리도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르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해석 이해보다는 느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스토리가 없진 않지만 이게 스토리 어떤 정밀함을 짜맞추는 데서 오는 쾌감을 느끼는 영화도 아니고 뭐 정서가 좋아 뭐 이런 영화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뭐 그렇긴 해요. 스토리의 정합성을 굉장히 따지고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였던 거야? 두 명이었던 거야? 있었던 거 없었던 거야? 그거보다는 근데 그냥 감독이 만든 의도가 이 영화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관객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이런 의식과 관념과 원죄의식을 한번 툭툭 건드려 보면서 한번 일깨워봐. 당신한테도 있었을 걸 이렇게 이제 던지는 영화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 왜 배는 제대로 안 오지? 갈매기는 왜 아까 뭐 앙심을 풀어놓나? 뭐 이렇게 자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감독이 차려놓은 음식을 제대로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대하신 스탠리 큐브리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나리스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큐브리크 선생님 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 좋은 구라야 역시. 네? 대신에 이제 몇몇 장면들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무려 20몇 년 만에 이 폭풍을 다시 읽었거든요. 그래? 템페스트를 읽었단 말이야? 예. 영화를 딱 보니까 뭐야 폭풍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러고 나서 읽었더니 이 폭풍 속에 가장 천한 인간으로 등장하는 게 캘리번이라는 존재거든요. 마녀의 자식. 이 캘리번이 개 취급을 받기도 하고. 맞아. 예. 영화 속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그러네. 자기가 왕으로 받들겠다는 이 광대에게 저 갈매기도 잡아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대사도 나오죠. 야, 이게 이 성실성의 차이인데 옛날에 템페스트라만 읽었던 자와 이 영화 보고 템페스트를 다시 읽은 자의 차이. 그 다 맞네.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 막장에 치달은 인간과 캘리번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성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감독님, 감독 혹시 영문과 나왔습니까? 크리스님? 그건 안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다 그래도 템페스트는 봤겠지. 나도 봤는데 뭐 미국에는 왜 안 봤겠어? 저는 영화로 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에서 닥터님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래 망상가입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부분이 들어맞아요. 실제로 보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의구심을 가지실 만한 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 결국은 뭐 일종의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가면서 이 영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을 것인지 정말 눈치채기 힘들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의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들 하셨어요? 뭐 저 이렇게 어려운 영화 깊이 생각을 못 하는데 딱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무슨 좀 종교적인 구원 뭐 그런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 빛이니까. 예. 윌리엄 데포가 그 등대에 올라가는 걸 계속 막았던 이유가 있겠죠. 윌리엄 데포를 이 로버트 패티슨의 무의식이라고 본다면 그 빛은 뭔가를 비추는 진실이었던 거죠. 그 진실을 보는 순간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내면에 파묻혀서 절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서 말이죠. 엔라이트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하자면 계몽하다라는 건데 한글 번역은 그냥 꿈 깨, 정신 차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 엔라이트먼트는 빛을 비추다 아니겠습니까? 빛을 확 때려 비추죠. 네,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거짓에 대해서 진실의 빛이든 무죄에 대해서 지식의 빛이든 등대가 상징하는 건 분명해요. 로버트 패틴슨이 올라가면서 불빛을 들여다보는 순간 얘가 엔라이트먼트가 된단 말이지. 깨우치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행복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위대하신 노신 선생의 산문 스펠집을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평생
검은 상자 속에 갇혀가지고 빛이란 걸 모르고 살았던 사내에게 구멍을 뚫어서 그 사람한테 빛을 알게 해준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당연히 우리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어두운 데서만 살아. 빛을 봐야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 영화 뭐지? 동굴 속에서 하는 그 영화? 그 동굴 속에서 괴물 나오는 영화도 있잖아. 공포 영화 중에서. 디센트. 걔들한테 빛이 들어가는 거는 고통이거든. 그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 얘기를 하죠. 그렇지. 이렇게 빛을 향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다시 동굴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인간은 빛을 갈망하지만 정작 한번 그 빛을 봤던 윌리엄 데포는 야, 그게 꼭 좋은 거 아니거든. 다 형이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래도 인간은 빛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결국 엔딩의 의미는 빛을 갈망하는 인간들이여 갈망해라. 그러나 갈망한 이후에 깨우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몫은 다 너희의 몫일지니. 빛을 보게 되는 순간 비극을 목도할 것이다. 그치. 라고 감독이 시부렁거리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박원님. 저는 얼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도 하셨고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영화는 트루먼 쇼네요. 트루먼 쇼. 그것도 그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죠. 트루먼 쇼를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에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하고서는 그 세계를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따뜻하게 영화를 보셨지만 그 엔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그 분들도 뒤로 많거든요. 짐 캐리는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예. 봤죠. 예. 그래서 물론 그 영화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은 트루만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지금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추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지네요. 저는. 그러니까 트루먼 쇼는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면 서구권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윤리관이 자유의지를 더 중시해요.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그 불합리성을 설명할 때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잖아. 아니 왜 신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왜 이렇게 타락시켰어. 자유의지, 프리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루먼 쇼도 그걸 부각하는 쪽으로. 재밌는 게 전작인 더 위치에서는 이 주인공이 자유의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그런 연관성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번 영화는 자유의지로 빛으로 갔다가 끔찍한 뻑덥 되는 거지. 근데 전반적인 감독의 메시지의 무게의 축은 말이죠. 저는 그런 뭐 자유의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유의지 우리가 에필로그가 또 나오잖아요. 이 영화의 엔딩에. 예. 자연으로 정말 돌아가는 에필로그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아까 닥터님 얘기했던 대로 위치하고 연장선에서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그 결과된 파멸 받아들임 이런 것보다는 자연 그 자체의 냉정함과 엄혹함을 감독이 더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인간의 한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죠. 혹시 저처럼 1차원적으로 노동력 착취에 그 중요하지. 네, 그 생각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노동력 착취도 있고 네. 성욕 억제도 있고 식욕 부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가 12시 넘어갈 때까지 녹음만 하면 그렇게 얼굴에 표정에 짜증이 막 드러나고 이것은 노동력 착취라고. 아니, 그게 절대 1차원적인 게 아닌 게요. 아까 크리스님 얘기하셨던 그 성욕, 식욕, 노동력 착취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게다가 알코올. 이 폭풍을 보면 캘리번이 인간 최하급이었다가 거기서 더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술을 마시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욕구라고 칩시다. 욕구, 성욕, 식욕 자체가 인간의 기본이지 뭐. 근데 내가 떠들던 학자들이 떠들던 철학자들이 떠들던 이 떠들음은 결국은 그 기본을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멋있는 말로 포장한 것일 뿐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사람은 바로 크리스님. 사고의 가장 깊은 사고를 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도 크리스님이지. 그래서 저는 가끔 크리스 부러워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한 기능이 튀어야 되니까 그 기능이 머리로만 몰려가지고 입으로만 몰려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어떤 이게 좀 느껴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잘 조각에 맞춰지진 않는데 연결되는 지점들이요. 그 어떤 자유의지도 있고 욕망, 유혹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맞춰지는 부분 중에 아까 그 H.P. 러브크래프트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부분도 있는데 감독은 그 이너씬에
저는 아주 명확한 상징을 뒀다고 생각해요. 그 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아름다운 인어가 아니라 사이렌이거든. 사이렌이지.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자신에게 이끌어서 결국은 죽음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항상 선원들이 그것과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이렌에게 가지 않으려는 그 뭐 선원들의 사투를 우리가 항상 신화나 전설에서 읽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자기 욕망과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 인어를 등장시킨 건. 욕망을 자꾸 억제하라고 그렇죠.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종교가 어떤 인간의 정신에 미칠 수 있는 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하라고 하는 거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욕망을 그냥 무방치 상태로, 그러니까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니까 욕망을 자꾸 억누르라고 사회적으로 규율하는 거죠. 세이렌의 행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성의 몸에, 그 다음에 새의 몸통, 하피 같은 형태, 그 다음에 방금 파고님이 얘기한 인어 형태. 사실 이 두 가지 다가 세이렌의 형태거든요. 영화에 두 개 다 나오더만 예. 보니까. 갈매기가 바로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맞춰지진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감독의 의도한 바를 캐치하는 장면들은 되게 의외로 명확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결말 다시 한번 뭐 탁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말. 예. 예. 와, 영화 끝났네. 끝났네. 예. 물론 그 뒤에 에필로그처럼 한 장면이 더 붙어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스포일러라 남겨놓는 걸로. 그러면 어쨌든 이 영화가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이 영화는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릴 틈도 없이 너무 이 갇혀진 화면에 두 배우의 어떤 연기가 정말 압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의도적으로 굉장히 그 고전 영화들, 무성 영화 시절에 표현주의 영화들을 떠올리게 연출을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이 극장에서 상영 못한 게 아쉽기도 한데, 예술 영화 고프다. 나 영화는 역시 예술이지. 스탠리의 저 장사 산업 젖다 입은 꼬매버리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 영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술 영화입니다. 예. 어떤 인간의 행위들, 그 다음에 욕망들, 망상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포장될지라도 영화 마지막에 이 패틴슨이 윌리엄 데포가 기록했던 책을 보죠. 아, 그렇지. 그 책 속에는 아주 하찮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국 인간의 삶이란 건 아무리 잘 포장하고 치장할지라도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프로스퍼가 근태 관리하고 막 그랬나 그러면? 책이 엄청 많은데 그 책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딱 한 권으로 모아놓으니까 정말 하찮은 거죠. 그 두 배우의 연기 어떠셨어요? 두 배우의 연기와 그 두 배우를 화면에 담는 감독의 의도 어떠셨어요?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저런 시간이 많이 남으셨군요. 이 형님 영화를 보면서 처음 딱 느낀 게, 와, 클로즈업 끝내주기 잡는구나. 그런데 이 영화를 딱 보는데, 이 감독 클로즈업 잘 잡네. 이미지가 한순간에 확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간결하게 잘 잡아내더라고요. 뭐 이거는 저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감독이 피사체에 카메라를 대는 것 자체가 연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영화학도들은 그 샴푸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미장센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지. 그래서 영화를 배우거나 영화를 공부하거나 영화를 만드는 초창기에는 영화하는 젊은 친구에서 클로즈업을 경멸까지는 아니라도 클로즈업 많이 쓰면 쌍티나 테레비 찍습니까? 이 미장센을 만들어야지 영상 연출한 사람이 클로즈업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그때마다 야, 클로즈업 제대로 될 줄 아는 감독이 진짜 감독이야. 지난번에도 살짝 우리 등장하셨던 음란마귀 영감님 폴 버호벤 영감, 그 무슨 뭐 로봇각 같은 거 찍고 무슨 토탈 리콜 같은 거 찍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클로즈업 굉장히 잘 돼요. 적절한 순간에 빡 건져낸다고. 그게 원초적 본능 같은 끈적 클로즈업이든 로봇각 같은 피칠각 클로즈업이든 클로즈업 잘 되거든. 이 영화에서도 클로즈업 되는 실력 인정. 물론 클로즈업만으로도 가면은 영화가 안 되지. 그 사이즈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다가 클로즈업 빡 될 때 훅 오면 그게 감독의 실력이거든. 큰 봉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클로즈업만 계속 나오면 포르노가 되겠죠.
내가 무슨 말 할 뻔하다가 참았어. 동조를 안 하시네. 욕하세요. 아니 그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에 뭐뭐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 안 돼. 예, 좀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배우가 촬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는 거의 실제 캐나다에서 아주 험난한 지형에서 촬영을 했고 두 배우가 서로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나눴나 봐요. 그렇지. 그리고 윌리엄 데포는 캐릭터에 이입하기 위해 대부분의 클루들이 그 인근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실제 어부가 있는 집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 이 영화가 이 촬영되는 형님 동안. 아이 참 이 형님. 진짜. 그리고 영화 촬영 내내 이 두 배우는 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영화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캐릭터에 몰입을 한 거죠. 그렇지. 확실히 연기만으로도 영화의 광기가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둘의 캐릭터는 뒤에 가서는 일부 섞여 보일지 몰라도 일단 섞이기보단 대립하고 부딪히는 건데 사석을 그렇게 친하면 어떡하자라는 거야. 사석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장, 조명을 통해서 이 영화의 몇몇 컷들은 정말로 아주 고전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렇게 미장센을 만든 만든 장면도 있고요. 그렇게 찍은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미장센 장면도 많죠. 예. 그래서 로버트 에거스 감독이 굉장히 야심이 많은 감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제작비 찾아보니까 IMDb 보니까 400만 불인가 저예산으로 어쨌든 만들어졌던데 뭐 장소 이동도 많지 않고 배우 2명만 나오고 뭐 그렇게 그 돈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센이 이게 꽤 아까 얘기했던 배우 얼굴 말고도 말이죠. IMDb 슬쩍 보니까 그 영어로 올라온 첫 번째 그 평이 well crafted. 영화의 만듦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근데 그 친구도 스토리는 좀 빈약하다. 그래서 내가 얘는 뭐 여기서 뭐 스토리를 따지냐 이 영화는 그냥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 되는 거지. 의외로 보면 말이죠 기술적으로도 많은 그 영화적 테크닉이 쓰여졌어요. 등대를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이미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앵글이라든가 그래서 저예산 영화라고 해서 그냥 삼각대 하나 떨렁 놓고 핸드헬드로 찍은 영화는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화적 도구와 장치들이 쓰여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중의적으로 표현 쓴 것 같은데요. 크래프티드라는 표현을 썼다면 러브크래프트적 세계관을 잘 드러냈다라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되게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외피로만 보면 이 영화는 되게 러브크래프트적이기도 해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립된 공간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야말로 러브크래프트가 평생에 걸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괴물들이 크래프트스러워. 그 비슷한 영화가 그 한국에는 딥블루시 2라고 나왔던 영화. 데이건. 그 영화가 요거에 진짜 괴물 나오는 호러 버전이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말이죠. 서양 사람들의 두 종류에 대한 공포감은 참 떨쳐내기 힘든가 봐. 오징어, 문어 뭐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서양권에서 오징어 먹는 나라나 문어 먹는 나라는 이탈리아에서 뭐 깔리마리나 좀 먹지만 거의 안 먹거든요. 아니 그 맛있는 오징어를 왜 싫어하는 거야? 그 맛있는 문어를. 공통점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니까 촉수를 가진 것들. 그렇지. 촉수 가진 거 두 종류. 고맙지 뭐 덕분에 우리는 신나게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요. 러브크래프트가 그 세균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서 그 세균들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서 그 촉수 달린 괴물들을 연상시켰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예민해가지고 진짜 뭐 몸에 뭐 묻는 거조차도 이렇게 증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러브크래프트 말고도 서양에 이런 그 촉수라든가 두 종류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야, 그 형님 참 지금 이 시국에 안 계시는 게 다행이네. 그 병자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병자는 촉수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우리 크리스는 거기다 더해서 그 촉수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죠.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 좀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도 병자님이 그 선호하는 것보다는 제가 나은 것 같은데. 제 과장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인간적인 있습니다. 크리스니. 예. 여기서 갑자기 우리 영화 친구들 위해서 깜놀 멘트 하나 해주시죠. 울어찍기 동자. 지금도 이거 아실라나 영화 친구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4대3 비율 영화 되게 오래간만에 저는 떠올려보면 구스반 산트의 그 엘리펀트 이후로
되게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좀 어떤 영화적 체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잘 만들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4대3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의도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 사울의 아들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사울의 아들은 4대3을 너무 의식해서 찍은 네, 것 같아. 예. 알겠는데 그래 너 그래서 찍은 거야. 근데 이거는 4대3은 효과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라는 면에서 사울의 아들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저는. 배경도 확실히 잡아내고. 확실히 잡아내고 그러니까. 그게 혹시 뭐 흑백 칼라 그 차이점은 없을까요? 흑백도 물론 차이가 있죠. 흑백 칼라는 차이점도 있어요. 흑백 나와서 얘긴데 흑백 화면을 이 정도까지 잘 쓴 영화는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말이죠. 흑백으로 요즘은 보이는 경우도 칼라로 찍은 다음에 흑백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당장 기생충 흑백판도 그렇고 매드맥스 흑백판도 그렇고 메이저 영화권에서 흑백으로 찍은 사례는 이제 쉰드러리스트 찍을 때 아예 오리지널 레가를 스필버그가 흑백으로 찍었거든. 유니버셜에서 그렇게 칼라로 찍자고 칼라로 찍거나 흑백으로 빼준다. 안 돼. 이 흑백으로 가야 돼. 이것도 오리지널 흑백으로 찍었다면은 홍상수 감독도 흑백으로 찍은 적이 있구나. 어쨌든 간에 흑백이 주는 컨트라스트의 대조라든가 느낌은 그 코미디언스인가 몇 년 전에 오스카 상 받은 프랑스 영화도 흑백으로 찍었죠. 예. 분명하게 미학적 의도가 있는 영화들이 흑백으로 가는 건 맞아요. 아티스트. 물론 이제 국내하고 해외의 차이가 우리나라에는 카메라 감독, 촬영 감독이 다 있지만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이 다 있지만 헐리우드는 기본적으로 촬영 감독이 다 조명까지 책임을 지고 있죠. 촬영 감독 시스템 내에서 개퍼들이 이제 하죠. 근데 이 영화는 물론 조명에도 신경을 쓰긴 했지만 그 명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반 작업도 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보기에는 이거 그냥 현장 조명으로만 이렇게 화면 만들기는 쉽지는 않았을 쉽지가 거예요. 않고 왜 그러냔 말이죠. 어쨌든 저예산 영화니까 빨리 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조명 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거든 영화에서. 맞아요. 예. 이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화면 보는 대로 현재 조명 쳤잖아요. 하루에 몇 카트나 찍었을라나. 나 지금도 그 끔찍한 그 현장 세팅 다 해놓고 테스트한 다음에 액션 잠깐만요 감독님 잠깐만요. 야 성원아 저기 가서 고보 좀 내려라. 저기 바로 들어온 그 조명 기사가 그거 가지고 그 끊을 때마다 물론 이제 조명 기사님은 좋은 화면을 위해서 끊는 거 압니다만 그때마다 그 촬영장 올스톱 될 때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돌아버린다고 정말. 그 촬영장의 의자들이 뭐 멋있으라고 갔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명 칠 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아마 이거는 기본 조명은 물론 잘 쳤겠지만 DI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줬을 거예요.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뭐 두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뭐 오스카 후보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뒷이야기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뜸해서 뭐 로버트 패틴슨이 트와일라이트 나오고 저기서 해리포터도 나왔었죠. 해리포터 안 나왔나? 잠깐 나왔죠. 해리포터에서 한 편 정도 한편 나왔었고요. 하여간 트와일라이트만 해도 저런 기생 오래배 같이 생긴 놈 저 허여물건 해가지고 저거 어디다 쓸까 했더니 몇 년 만에 봤더니 자식이 아주 남자 얼굴이 돼가지고 왔대. 로버트 패틴슨이요. 한동안은 상업영화 출연 안 하고 이런 류의 독립영화만 엄청나게 출연을 했어요. 그 사프디 형제 굿타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영화들을 안 봐서 오래간만에 봤구나. 저도 굿타임에서 이 인간이 그 인간이야 하고 봤는데 연기 정말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 로버트 패틴슨 칭찬하려고 얘기했고요. 윌리엄 데포 형님은 그냥 딱 맞는 형님은 못하는 게 뭡니까? 형님은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니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그 불우한 아이들 지켜주는 냉정하지만 마음 따뜻한 아저씨 얼굴도 보여줬다가 그다음에 월요일이 사라졌다에는 또 부정을 보여줬다가 존 윅에서는 또 한물간 은퇴한 킬러이지만 의리가 살아있는 그 존 윅에서는 대포 형님이 딱 영웅본색의 정령 형님이잖아 설정이. 여기서는 그냥 하긴 이 형님이 예수님 역할도 했었지. 예수 역할부터 뭐 여기까지 보고서 그냥 만나면 아쿠아맨도 나오잖아요. 아쿠아맨. 그러니까 형님 안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조금 감정이 방해된 게요. 윌리엄 데포 나올 때마다 고호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형님 고호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셨어요. 지금 배우 중에서 고호 하면 가장 어울리는 배우죠, 사실. 이 영화에서는
갈수록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던데.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클로즈업으로 막 그 얘기할 때 이 형님이 연기할 때 눈을 막 까 뒤집으면서 왕왕거리면은 좀 거부감 생기고 오버한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오버한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다른 영화에서 이 영화처럼 윌리엄 데프하고 로버트 패틴슨이 셰익스피어식 대사를 막 주고받으면 되게 좀 이상할 건데 영화가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윌리엄 데포가 좀 불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마스크가 주는 개성 강함 플러스 그가 해왔던 일련의 연기들이 오스카를 노릴 만한 배역에는 일부러 안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 일부러 안 이미지가, 줄려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윌리엄 데포가 연기를 잘하는 건 알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클래스의 배우들을 그런 역할들에 쓰지 않나. 그래서 윌리엄 데포가 조연상 정도는 계속 받아도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무주연상 받을 만한 기회가 영화 자체 화제성이 떨어져서 연기는 잘해도 쉽게 주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주연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정말 주연으로 훅 끌고 나가는 영화들보다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요. 영화들이 많았네. 예. 나 그래도 이 형님 좋아. 그러니까 한동안 좀 슬럼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우리한테 잊혀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더 활발히. 요즘 뭐 틀면 나오셔. 그러니까요. 예. 헐리우드의 이경영인가? 그렇지. 이경영 플러스 하여간 어쨌든 뭐 이 형님은 나와주시면 좋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별점은요. 조금 저는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왕왕 이렇게 별점을 주다 보면 내 취향하고는 안 맞아도 객관적인 만듦새가 뛰어나면 저는 좀 별점을 주는데 오늘은 객관적 만듦새 말고 내 취향에 비추어 이 영화 별점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그 평점 평균 안 내고 2개로 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객관적으로 다 잘 만들어졌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취향에 비춰서는 몇 점이나 줄 수 있는가. 저부터 하자면요. 이 영화는 분명히 어딜 가나 한 3개 반 이상 받을 수 있는 영화인데 전 이제 늙어서 이런 식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영화 저는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2개 반 이상 주긴 좀 그래요. 그러면은 저 완성도 점수? 예, 그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완성도 점수 박원님은 3개 반. 예. 취향 점수 2개 반. 예. 이런 영화를 즐기기엔 좀 너무 내가 늙은 것 같아. 저요. 뭐 완성도 점수는 뭐 4개? 근데 재미로만 따지면 저는 비플릭스에서 소개했던 콜드스킨이 더 재밌었습니다. 재미로는 2개. 취향 점수이기도 하고. 네, 남자 2명만 계속 나오는 것도 보기 힘들었고. 딱 그래. 나도 완성도 점수는 4개예요. 아주 잘 만든 영화다. 취향 점수 2개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저보다 더. 2개라고 합시다. 저는 완성도 점수 4개, 취향 점수 4.25개. 취향이 더 많은구만. 예,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취향을 많이 탈 거예요. 특히 좀 장르 영화 그 중에서도 공포 영화를 좀 저처럼 그냥 즐겁게 때로는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맞는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전작 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더 위치도 좀 그렇지. 예. 이게 에일리언 지구 대침공 완성도 점수 별이 없거나 별 반 개. 취향 점수 2개 반 3개. 예. 그다음에 크리스님 소개하신 게임 나이트. 네. 완성도 점수 3개. 뭐, 취향 점수 4개 반. 그치.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 더 위치 아니야 테일러 조이 때문에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죠.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감독 비교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미드소마 감독, 아리 에스터. 이 친구도 최근에 이제 2개 이제 위전하고 미드소마 연달아 내놓고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요 감독도 더 위치와 라이트하우스로 2편 영화를 통해서 자기의 세계를 물씬 보여줬어요. 자, 아리 에스터하고 로버트 예거스하고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이것도 누가 더 딥한 것 같다, 누가 더 훌륭한 것 같다, 누가 더 어차피 이거는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확실하게 추구하는 세계가 있는 감독들이잖아. 그랬을 때 누가 더 한 수인 것 같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닥두니의 모습. 예.
제 취향에는 음. 이 더 라이트 하우스 감독이 음. 더 맞습니다. 저기, 저는 심지어 재미로만 따지면 아리 에스터라고 또 그 감독의 두 영화는 저는 엔차와 관람도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리 에스터죠. 박원님은요? 아, 저는 아리에스터요. 전 21세기 최고의 저는 감독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나는 그의 똘끼가 좋아요, 저는. 저는 아리에스터는 실력과 못지않게 그나마 대중하고 호흡하는 강도가 좀 더 있는 거고, 아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스탠딩고 나버리고 난 예술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술성만 놓고 보면은 이 감독이 아리에스터보다 한 수위인 것 같아. 대신에 철저하게 그 길로 가는 거지. 인정. 그래서 좋아하기는 저도 아리에스터도 좋아요. 근데 예술, 영화는 예술이야. 그러면 인정. 너 인정. 그래서 아리에스터보단 더 인정할 것 같아. 오늘은 저 혼자 왕따군요. 아니, 그 덕등하고 비슷한 거지. 관점에서 보면은. 아, 그리고 제 취향이, 난 내 영화는 예술 영화야. 이런 티내는 감독 좀 난 별로야. 나는 인정. 티네. 인정. 전 티를 내려고 하는 감독은 안 좋아하지만 티가 나는 감독은 좋아합니다. 아, 그게 맞네. 그렇게 어설프게 티냈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도 그냥 확실히 티가 난다는 점에서 나도 아리에스터보다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냥 아리에스터가 진짜 저는 또라이라서 되게 좋아요. 그러나 셋을 놓고 비교하면 역시 그중에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최고야. 최고죠. 예, 그래서 한번 댁에서 IPTV나 뭐 다운로드 서비스 네이버 굿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하셔서 한번 즐기시면 좋고요. 이제 다만 이 영화는 그나마 좀 즐기시려면 정말 몰입해서 보시길. 아, 그리고 그럴수록 작은 화면보단 폰이나 컴퓨터보다는 좀 TV나 모니터 화면 큰 걸로 보시길 좀 권유드려요. 왜냐면 4:3인데 이거 핸드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영화를 스크린에서 못 봤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드라마 보듯이 틀어놓고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지 마시고 이 영화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1시간 40분 동안 진짜 딱 몰입해서 보시면 그나마 좀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세이렌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 홀리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작년 해외에 아주 유수의 명망 있는 잡지들도 그렇습니다. 꼭 장르 영화 잡지나 사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비평들에서 뭐 당연히 장르 영화, 공포 영화 탑10에 오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몇몇 선정에서는 2019년의 최고의 영화 탑10 리스트에도 오르기도 했던 더 위치의 로버트 에거스 감독이 만들었던 더 라이트 하우스였습니다. 사실 제가 업자이기도 하지만 예술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박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제작비로 인정이란 인정은 다 받고 상이란 상은 다 받고 또 극장의 성행도 대박은 아니지만 제작비도 건져주고 사실 이렇게 예술하면 누가 뭐라 그래. 아무한테도 피 안 끼치잖아. 이 영화 EP 중에 하나가 크리스 콜럼버스예요. 나홀로 집의 감독이 이 영화에 그 EP로 참여했다고. 그렇죠. 예. 크리스 콜럼버스가 좀 회개하고 싶었나 봐. 하도 애들 콩 묻은 돈 뺏어 먹는 영화를 만들고 심지어 CJ 엔터에서 개발비 받아 쓰고 닦아 먹었잖아. 그래서 이걸 만회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뭐 크리스 콜럼버스 이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 거니까 예술도 이렇게 하면 인정. 이건 90억 안 썼어. 그냥 40억 50억에서 끝났어. 상 많이 받고 돈도 이만큼 벌었어. 이런 좋은 예술이 어딨어. 응원합니다. 예. 예, 이것으로 더 라이트 하우스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